응. 자, 시작합시다. 현대씨 마저 정리할게요. 현대씨 마저 정리하고 말했듯이 수능특강 한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힘냅시다. 알겠죠? 자,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현역들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때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뭐 학평, 얼추 뭐 자질구레한 거 끝나고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야. 학교에서도 이제 상담 같은 것도 이제 최대한 할 건데 그 심플하게 끝내세요. 그 상담 가지고 뭐 엄청나게 막 길게 질질 끌 필요 없이 딱 하루 만에 딱 상담 끝내세요. 상담할 일이 있으면 알겠죠? 그래가지고 딱딱 잡고 그리고 지금 딱 준비해야 되는 그 입시가 있다고 한다면 하루 날 잡고 다 준비해가지고 맞죠? 정확히 방향성을 좀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저거 준비했다가 저 말 듣고 저거 준비했다가 지금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시간 낭비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들 처음이잖아. 입시도 다들 처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보도 이제 부족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갑자기 막 많은 정보가 그 주입되게 되면은 막 본인이 되게 혼란스러워가지고 진짜 이게 맞는 걸까 저게 맞는 걸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상식적인 생각 하나만 딱 견지하면 될 것 같아요. 꿀빠는 입시는 없어요. 알겠어요? 꿀빠는 입시는 없고, 그러니까 너무 그 어떤 특정 입시 체제의 장점만에 매혹돼가지고 그것만 막 몰빵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전반적인 대응을 해줘야 돼. 자, 여튼지 간에 자, 다음 세 번째 작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자, 일단 화자부터 볼까요? 화자. 자, 화자는 딱히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화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관찰자의 시선을 견지하고 있어요. 관찰자. 오케이. 태용아 지금 녹화되고 있는지 맞아? 고마워. 자, 그리고 화자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자, 조금 시적 대상을 좀 파악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자, 한번 파악해 볼래요? 어떤 게 시적 대상일지. 러프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시의 제목부터 출발하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 화자가 집중적으로 초점하고 있는 대상이 뭘까? 자, 나무 파악했으면 70점. 맞아? 자, 불꽃나무 파악했으면 90점. 오케이? 자, 불꽃나무. 근데 불꽃나무의 정확한 의미까지, 불꽃나무에 달려있는 꼬마전구까지 파악했으면 이제 100점인 거야. 자, 일단 불꽃나무부터 시작을 해보자. 자, 시적 대상은 불꽃나무야, 불꽃나무. 이 불꽃나무라는 것은 가로수인데, 가로수에 뭐가 달려있는 거야? 꼬마전구가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꼬마전구가 달려있는 가로수를 지금 불꽃나무라고 표현을 했어. 맞지? 그것에 대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 그 불꽃나무에 대해서 화자는 어떠한 정서 및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보면은 애들아 손뼉을 칠 뻔했대. 맞지? 순간적인 감탄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네. 순간적 감탄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순간적이라는 것은 temporary, 즉 일시적이라는 거죠. 화자의 태도는 어때? 변한다라는 거야. 어떻게 변하게 되어 있어? 지금 환하게 수놓고 있는 그런 불빛들에 대해서 이내 비판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세태 비판적인 태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 불꽃나무는 자의적으로 나무가 스스로 불꽃을 내는 건 아니겠죠. 맞아요? 나무가 스스로 자연 발화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불꽃나무에 지금 걸려져 있는 꼬마 전구들이 빛을 내는 과정 속에서 나무가 빛을 내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꽃나무는 인위적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닌 이 불꽃나무에 불을 내놓은 사회의 권력들과 대립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 권력들, 사람들의 이기심이죠. 맞나요? 이 자본주의는 이 밤을 그대로 냅두지 않습니다. 환하게 밝혀요. 늘 사람들에게 소비를 진작시키고 밤에도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끔, 맞지? 환하게 불을 켜놓는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화자가 인식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인 그 메시지는 막 이런 겁니다. 화자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 싶어해요. 어둠이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어해요. 어둠이라는 것의 속성은 바로 뭐냐면 만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시간이야. 근데 현대사회는 그러한 어둠을 용납하지 않죠. 환하게 불을 밝혀. 그렇기 때문에 원래 쉬어야 되는 나무와 같은 자연물들은 자연스럽게 밤이 되면 쉬어야 돼. 근데 쉬지를 못해. 무엇 때문에? 현대 문명 때문에. 맞지? 근데 쉬지 못하는 대상들은 자연물에만 그치는 게 아니야. 그것은 확장되고 있어. 무엇으로? 그렇지. 사람들도. 맞아. 이런 사람들도 이 현대 문명의 이기심 때문에 제대로 쉬질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화를 해보자. 자, 여기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대 문명이에요. 현대 문명. 밤을 하얗게 빛내고 있는 현대 문명들. 자, 현대 문명과 대립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나마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이런 현대 문명에 피해를 받는 대상들이야. 피해받는 대상들. 이런 것들은 처음에 자연물과 사물에서 시작해가지고 무엇으로? 현대 사람들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피해를 받는 대상들이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의식은 이 감탄의 정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비판의 정서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주제의식 또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이 시의 목적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얼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디테일 좀 잡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좋아. 컨디션 좋아지고 있어. 진짜 약을 거짓말 안 하고 일주일 동안 100알 넘게 먹은 것 같아. 원래 내가 약 잘 안 먹는데 약간 좀 꼰대거든. 나도 약간 그 약 같은 거 안 먹고 자연 치유 막 이러한 식의 그런 것들을 좀 신봉하는 사람이야. 양약을 잘 안 믿어.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 맞지? 계속 자연 치유가 되게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상태가 너무 심각했어. 맞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약을 막 엄청 먹었는데, 심지어 내가 먹는 약을 다 먹어가지고, 맞지?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을 다 먹어가지고 먹을 약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애들 있지, 애들 거 약 다 뺏어 먹고 막 다니고 그랬어. 야, 감기약 있냐? 줘봐. 하면서 막 남는 감기약 있냐? 다 때려 박았어. 그러니까 여러 개를 섞어 먹으니까, 맞지? 엊그제가 진짜 힘들었거든. 엊그제 진짜 자면서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왜냐면 그때 서로 다른 감기약 3종을 한 번에 복용했기 때문에. 와, 진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엄마 미안해. 나 먼저 갈게. 막 이러고 딱 눈을 감았죠. 그리고 나서 이틀 뒤 좀 많이 괜찮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약 섞어 먹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알겠어요? 저 진짜 지옥 갔다 왔습니다. 진짜 힘들었어. 자, 보겠습니다.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역설적 상황이야. 자연의 심리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 이게 무슨 상황이야? 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환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맞지? 겨울 저물녘 광화문 사거리. 자, 구체적 시공간적 배경 제시.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 자,
자, 맨몸이라는 것은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겠죠. 겨울나무를 비유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가지만 남은 상황이겠지.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에. 자, 주객전도가 쓰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다 정리를 해볼까요? 자, 주객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과 무엇을 뒤바꾸는 거야? 주어와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어 또는 부사어에 해당되는 객체를 뒤바꾸는 거예요. 이게 사전적 의미고요. 주객전도가 쓰였다라고 생각되는 표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원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원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야만 털리는 선택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주객전도에서는. 자, 그렇다면 이게 주객전도가 쓰인 문장이라고 한다면 주객전도가 쓰이기 전 원래 의도했던 문장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가로수들이 불을 켠다. 이게 이제 뭐 그 여기서 쓰인 표현이잖아. 맞지? 나뭇가지가 불을 켠다? 말이 안 되잖아. 주객전도가 쓰인 거라고. 나뭇가지가 어떻게 불을 켜? 말이 안 되는 거지. 자연 발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나뭇가지를 뭘로? 주어로 쓰인 나뭇가지를 목적어나 부사어로 위치시킨 채 원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고. 맞아? 원문장의 의미는 나뭇가지. 가지에 불을 켠다. 주어는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를 이제 등장시켜야겠죠. 누구겠어? 누가 나뭇가지에 불을 켜겠어? 사람들이. 생략됐던 주어 사람들이가 들어가야 되겠죠. 맞아요? 사람들이 나뭇가지에 불을 켜는 거야. 실제 의미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꼬마 전구에 전류를 넣는 작업을 의미하는 거겠죠. 맞나요? 근데 원문장에서는 지금 이제 사람들이라는 명시적 주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때? 명시적 주어를 숨겼죠. 맞아요? 명시적 주어를 숨겼어. 비판이 직접적이라는 거야? 아니면 우회적이라는 거야? 우회적인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수만 개의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었어. 나는 불현듯 불꽃나무 맞지? 나무가 환하게 불꽃을 내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불꽃나무라고 생각을 하며 손뼉을 칠 뻔했어. 순간적인 감탄을 했다라는 거죠. 맞나요? 자, 불꽃나무는 선생님 불꽃나무는 영탄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영탄적 표현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겠죠. 느낌표가 있으니까. 됐나요? 하지만 이런 순간적 감탄은 오래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면서 세태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게 돼. 그렇지. 이 과정에서 성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성찰. 그러니까 성찰적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대 문명에 대해서 이러한 성찰적 인식이 없다고 한다면 이 현대 문명에 가려져 있는 비판적인 메시지를 읽어낼 수 없다라는 화자 인식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집중 잘하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현대시 어렵게 나와요. 어둠도 이제는 병균 같은 것일까? 자, 어둠, 병균.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병치되어 있어가지고 어둠을 어때? 부정적인 이미지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서 어둠은 어때? 어둠은 긍정으로 봐야 됩니다. 이언 일행의 어둠은 긍정으로 봐야 돼. 됐어? 왜냐면 화자는 자연의 순리를 긍정하는 사람이야.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만물이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지 못하게끔 만드는 현대 문명을 비판적으로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의 의미는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 이 병균이라는 것은 화자의 인식이 아닌 사람들의 인식이야. 사람들이 마치 어둠을 병균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일까라는 인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병균과 같은 것으로 여겨서 이 병균과 같은 어둠을 쫓아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어둠은 긍정의 이미지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병균, 어둠을 병균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 누구의 시선이다? 화자의 시선이 아닌 그렇지, 사람들의 시선이다. 사람들의 시선이다. 이 사람들은 화자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현대 문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밤을 끄고 휘황찬란하게 낫을 켜놓은 권력들.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벼룩 내륙 한가운데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 누구? 순신리. 또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을 뜨고 있어. 자, 두 대상을 인격화시킨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대상들 또한 뭐야? 제대로 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현대 문명으로 인해서 가로수를 비롯한 이 자연물과 사물이 잠들지 못하는 이치에 역행하는 그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별표. 엽록소를 버린 겨울 나무들. 엽록소를 버렸다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무겁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나무가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립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건 겨울나무는 다 떨어져서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잎이 없기 때문에 엽록소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겠어? 그냥 말 그대로 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광합성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해주고 있어. 이상한 광합성. 맞아? 광합성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합성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과학적인 사실을 조금 변용시켜 가지고 시적인 상상력으로 재탄생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는 잎이 있어야지 광합성을 할 수가 있는데 잎이 없는 나무가 광합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는 않지만 시적인 상상력으로 재탄생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햇빛이 아닌 그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불빛으로 그 나무들이 광합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판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건 여기서는 화자는 여기서 세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자, 광화문은 광화문 세모. 한자로 된 광화문은 세모의 의미로 봐야 돼요. 빛광될화 문문자. 맞아? 빛이 되는 문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 이 빛이 되는 문에서 이 빛의 의미는 무슨 의미야? 부정적인 의미지. 맞아? 광화문이 말 그대로 빛이 되는 문으로서 환하게 밤에도 불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야. 됐어?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 화자의 문명 비판적인 태도가 단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해석의 여지 매우 좁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는 이제 뭔가 이제 오답인 선택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문장에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자,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자, 어때? 피해를 받는 대상들은 비단 자연물과 산물뿐이 아니라는 인식이야. 모든 현대인들도 어때? 그렇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맞니? 너희들도 그렇지. 맞아? 너희들도 그렇잖아. 10시까지 학원 갔다가 집에 돌아가면 11시, 12시 뭐 씻고 뭐하고 이러면 어때? 집에 가서도 핸드폰 불빛 때문에 잠을 들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 모든 현대인들이 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다가오는 봄이 심상치가 않다. 자, 좋습니다. 시상 전개 방식이라든지 화자의 태도 변화 그리고 이런 것들 긍부정의 대립관계 이런 것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수익의 방울소리. 자, 이수익의 방울소리는, 자, 여러분, 이수익의 방울소리는 작품이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맞죠? 작품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수익은 하도 주변에서 떠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그나마 그냥 수록을 해놨던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익의 방울소리. 자, 기본적으로 이수익의 이제 작품들은 회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상을 전개하는 작가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수익 작가의 작품이 최근에 출제됐던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결빙의 아버지라는 작품이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결빙의 아버지. 18년도인가 19년도 수능에 나왔던 작품인 것 같은데, 결빙의 아버지라는 작품을 보면은 화자는 이제 한강대교를 건너다가 그 한강물 아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한강물은 꽁꽁 얼어 있었고요. 꽁꽁 얼어 있는 이제 한강물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떠올리냐면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요. 한강물이 꽁꽁 언덕에 그 얼음 밑에 지나가는 물들은 어때? 외부의 추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흘러갈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면 이 얼음은 이 물들이 이러한 추위를 겪지 않도록 외부의 추위를 막아주는 버팀목의 역할, 쉴드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게 마치 어렸을 적 아버지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회상으로 이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작품인 거야. 그래서 한강물이 얼어 있는 그 얼음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밑에 흘러가는 물들은 어린아이였던 자신, 맞아? 자신의 모습으로 각각, 자, 그렇게 이미지를 병치시켜서 전개하는 그 작품으로 최근이 아니죠. 한 6년 전에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제가 잠잠했던 작가인데, 기본적으로 이 수익하면 그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자, 무엇이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 이게 빨이 안 말이냐, 이수익. 자, 이수익은 자, 회상을 매개로 시를 자, 전개하는 자, 그런 류의 작품들을 많이 쓰셨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작품은 내용이 되게 라이트한데 중간중간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만 체크를 하고 금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적 화자로서 나라는 이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죠. 자, 내가 했던 직접적인 어떠한 구매 경험을 매개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어. 자, 시상 전개의 출발점은 특정한 공간적 배경에서 이루어졌던 화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 화자의 행위는 어느 황소목에 걸렸던 이 방울을 하나 삼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지. 방울. 맞니? 자, 그럼 시적 대상은 무엇이야? 그렇지. 시의 제목이기도 한 방울이겠지. 방울. 맞니? 방울을 살면은 이제 방울의 사물의 특성상 방울 소리는 기본적으로 딸려 있는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방울을 하나 샀어. 그 영롱한 소리에 방울을 딸랑거리던 소는 이미 이승의 짐승은 아니지만, 이 소는 뭐야? 내가 산 방울을 차고 있었던 소를 의미해. 맞아? 근데 여기서 끊어줘야 돼. 여기서 이제 슬롯이 쭉 그어줘봐. 여기서 쭉 그어줘봐. 하지만 나는 소를 몰고 해질녘 날 하산을 하던 그날의 소년이 되어 배고픈 저녁 연기 떠오르는 마을로 터덜터덜 걸어 내려왔다. 자, 이 방울 소리를 매개로 해서 나는 소를 떠올리게 돼요. 소를 키웠던 유년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맞니?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의 이미지를 분리시켜줘야 돼. 소의 이미지를 분리시켜줘야 돼. 자, 이 소는 소 1이야. 이 위에 있는 소는 내가 샀던 방울을 메고 있었던 소. 그러니까 나와는 관련이 없는 소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떤 소? 나와는 관련이 없는 소고, 여기서 나온 소는 뭐야? 이 방울 소리와는 관련이 없지만 나의 유년 시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야. 내가 키웠던 소를 의미해. 이해되니? 자, 그래서 나는 이름 모를 소가 차고 있었던 그 방울을 구매하고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자,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과거의 기억 속에서 내가 직접 키웠던 소를 떠올리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장사치들의 흥정이 떠들썩한 문명의 골목에선 지금 삼류차가 울려대는 경적이 저자 바닥에 따가운데, 자, 현대 문명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맞나요? 자, 내가 몰고 가는 이 소의 딸랑이는 방울 소리는, 자, 여기서 이제 소는, 자, 별표 쳐주시고, 자, 보세요. 이행의 소와 3년의 소의 이미지가 서로 이제 중첩이 되고 있어. 여기서의 소는, 알겠어? 밖으로 꺼내봐. 여기서 소는, 자, 과거의 소와, 그리고
현재 내가 샀던 현재 내가 샀던 방울소리의 주인인 소, 방울의 주인이었던, 방울의 주인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여러분. 방울을, 죄송합니다, 방울을 메고 있었던 소의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중첩되는 거야. 중첩. 그 중첩의 이미지가 조금 어려운데, 중첩이 어려워요. 중첩이 어려운 이유는 두 개의 이미지가 합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몰고 가는 소는 과거에 내가 몰았던 과거의 경험의 기억이야. 그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지, 중첩되는 이미지 두 개는 1번 과거 내가 소를 몰며 냈던 방울소리. 과거 내가 소를 몰며 냈던 방울소리. 과거 내가 몰았던 소도 목에 방울이 있었고 그 방울 소리를 내면서 막 딸랑거리면서 막 소가 이제 갔을 거란 말이야. 이 이미지하고 플러스 어떤 이미지가 중첩이 되냐? 현재 내가 산 방울소리.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지는 거야. 중첩이 되는 거야. 나는 이제 청계천가에서 방울을 사가지고 딸랑거리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치 내가 그 딸랑거리면서 소리를 내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 과거 내가 소를 몰면서 그 과거 내가 몰았던 소가 내는 그 방울소리 이미지하고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중첩이 되는 거라고. 중첩. 이 시는 이게 제일 키포인트가 되는 어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이 이미지의 중첩에 관련된 표현들은 맞죠? 여러분들이 이제 3월달에 풀었던 그 현대시 있죠. 김명인의 현대시, 그 봄. 자, 봄이라는 그 현대시에서도 나타나는 자 그런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자에 부유하는 내면을 어때? 들판에서 떠도는 그 배로 비유해가지고 그 두 개의 이미지가 중첩돼서 나타나고 있었잖아. 맞지? 그 시 어렵게 느꼈어? 안 느꼈어? 더럽게 어렵잖아. 보통 이미지의 중첩은 시의 작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표현이기도 해요. 맞죠? 자, 쓰기도 어렵지만 파악하기도 어려워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의 이미지, 저런 식의 이제 표현들은 항상 보기에 설명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딸랑이는 방울 소리는 돌담 너머 옥분인의 안방에 들릴까 말까, 살인문 밖에 나와 날 기다리고 섰을 누나의 귀에는 들릴까 말까. 잘 보세요. 이 방울 소리가 지금 시공간을 넘어서 어디로 지금 확장되고 있어? 과거의 기억으로 확장되고 있어. 과거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야. 자, 이 방울소리를 매개로 화자는 지금 어디로 가게 된 거야? 소를 키웠던 유년 시절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거잖아. 그래서 그때 느꼈던 그 과거의 어린 시절의 그 그리운 모습들을 회상을 하며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라는 좀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방울소리는 나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돌담 너머 옥부인의 안방이라는 나의 유년 시절의 경험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살인문 밖이라는, 맞지? 맨날 나를 기다렸던 우리 누이에 관련된 이미지로 연결이 됨으로써 이 과거에 대한 회상과 자 그리움의 태도로 자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런 회상과 그리움의 태도는 자 현대 문명에 대한 안타까움의 태도와도 결부되어 있는데, 왜 안타까운 태도를 그리고 있냐면, 자 화자는 지금 여유롭고 넉넉하게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게 아니야. 시끄러운
이 시끄러운 골목에서 맞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 운명 상황 속에서 화자는 이렇게 조금이나마 안식을 찾기 위해서 이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거지. 맞지? 근데 그것들이 바로 막 희미해지고 있는 거야. 바쁜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아름답게 추억했던 윤의 추억들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화자의 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속 사라져가고 희미해져 가는 윤현 씨의 기억을 붙잡기 위한 행위로서 이 초장이란다. 작품 초반에서 나타났던 방울 소리를 사는 행위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울 소리를 구매하는 행위는 자, 그래서 여기선 긍부정의 대립구도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표현상의 특징에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울을 구매하는 행위는 자, 방울을 구매하는 행위는 무엇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희미해지는 자, 희미해지는 인연 시절의 기억을 자, 희미해지는 유년 시절의 기억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인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왜 하필 방울을 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맞죠? 그 하도 많은 물건 중에서 왜 하필 방울을 샀을까? 맞지? 자,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거죠. 맞죠?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현대시는 여기서 이제 하고요. 자, 산상의 노래, 그리고 뭐냐, 황혼, 그리고 성의꽃 다 했던 작품이에요. 굳이 한 번 더 하진 않겠습니다. 다 했던 작품입니다. 오케이? 자, 연개솜은 과학 꺼내보시고, 아이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X선 있죠? X선 지문도 이거 꼭 풀어주세요. 알겠죠? X선 지문. 이거 보다 보니까 괜찮더라고, 소재가, X선이. 11페이지, 적용학습 11번에 있는 X선 이거 지문도 꼭 풀어주세요. 자,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정리에 앞서서, 오늘 받았던 갈래복합이란다. 주제통합 독서 그거 있죠. 주제통합. 주제통합. 이거. 자, 이거 미리 좀 편집 실수가 있는데, 자, 이거 시간 될 때, 그러니까 이거 지문 문제 풀이하기 전에, 자, 문제 부분 보시면은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문제 부분 보시면은, 자, 문제 밑에 희미하게 답이 보일 거예요. 이거 편집이 안 됐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죄송해요. 편집 제가 인쇄하기 직전에, 죄송해요. 제가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실수했는데, 핑계나 변명, 될 게 없죠. 죄송해요. 제가 좀 실수해서, 마에 끼었나 봐요. 이런 실수를 막 그렇게 자주 하진 않는데, 여튼지 간에 문제 풀기 전에 답 좀 잘 지어가면서, 맞죠?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자, 보겠습니다.
극자 질량 분석기. 자, 이 기술적 메커니즘을 좀 한 문장으로 정리합시다. 사중 극자 질량 분석기. 자, 질량 분석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술의 메커니즘을 잘 보다 보면은 이거는 질량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특정 질량을 가진 입자를 추출하는 추출기라고 봐야 돼요. 알겠어요?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라기보다는 추출기의 개념이에요. 추출기. 그래서 특정 질량 대 전하량의 비를 가지고 있는 입자만을 추출하는 그 기계입니다. 제목이 왜 이렇게 달려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질량 대 전하량의 비를 가지고 있는 입자만을 추출하기 위해서 자, 전압값을 세팅을 해가지고, 맞죠? 전압값을 세팅을 해가지고 자, 뽑아내는 자, 그런 기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몇 개 좀 보여요. 출제 포인트가 좀 몇 개 보여가지고 이거 출제 가능성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제 가능성 매우 높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질량 분석기는 이온화된 원자나 전기를 띤 입자의 질량 또는 정확하게 질량 대 전하량의 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이다. 자, 질량 분석기의 개념. 자, 개념이죠. 자, 질량 분석기는 화학, 생물학, 법의학, 의학 실험실에서 시료의 구성 성분을 결정하고 자, 특정 원소의 동위 원소 비율을 측정하거나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저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자, 질량 분석기. 이하 X라고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이제 앞으로 X라고 할게요. 자, 질량 분석기의 개념 및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개념은 더 정확하게 질량 대 전하량의 비, 질량 대 전하량의 비, mg를 측정하는 기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 자, 어떠한 펑션이 있을까? 자, 세 개의 펑션이 있네요. 시료의 구성 성분 결정, 시료의 구성 성분을 결정. 시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혼합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혼합물에 담겨 있는 구성 성분이 무엇인지를 결정. 자, 여기서 결정이라는 것은 파악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정 원소의 동위 원소 비율을 측정하거나 원소 비율 측정. 자, 동위 원소의 비율을 측정한다. 이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게, 자, 일단 동위 원소가 뭐죠? 동위 원소. 자, 동위 원소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그 원자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핵은. 맞아요? 원자핵은 자, 우리가 한 원자 모형을 보면은 자, 원자핵과 그 핵 주변을 도는 전자로 자, 원자 모형을 그려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핵은 원자핵은 사실 양성자하고 이제 중성자가 서로 결합되어 있어요. 맞죠? 자, 양성자는 말 그대로 정기적인 극성이 플러스고, 맞지?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에요. 중성. 정기적인 중성이에요. 자, 근데 양성자하고 전자의 개수는 원소마다 고유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자, 정보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 맞아? 자, 원소마다 그 전자하고 양성자의 개수는 고정되어 있어. 고정. 맞아?
양성자하고 전자 개수가 다르다면 맞지? 같은 원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 근데 뭐의 개수는 달라질 수 있어? 이 중성자의 개수는 같은 원소라도 달라질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것을 뭐라고 한다? 동위 원소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동위 원소는 같은 원소 내 중성자의 비율이 다른 원소를 동위 원소라고 하는 거야. 양성자하고 전자의 개수가 다르면 같은 원소라고 볼 수 없어. 다른 원소야. 알겠어? 근데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면은 이건 상관은 없어. 같은 원소야. 다만 뭐가 다를 뿐이야? 중성자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은 질량만 다를 뿐이야. 왜냐면 중성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든 입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양성자하고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소마다 동일한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량값이 같아. 하지만 중성자 또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중성자의 개수는 자 원소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는 무관하게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맞지? 자 동위 원소는 같은 원소지만 질량이 다른 자 그런 원소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원소들의 비율을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위 원소의 비율을 측정한다는 것은 뭐 중성자가 몇 개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한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오염 확인. 자, 오염을 확인하는 거. 자, 이 정보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어떻게 오염을 확인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제가 좀 파악 중입니다. 파악 중이에요. 자, 요게 파악이 되면 관련된 지문들 제가 숙제로 내드릴게요. 아직 못 찾았어요. 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곧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의 질량 분석기는 이제 최초라는 말이 나왔어. 최초. 이 말은 뭐예요? 비교하겠다는 거지. 맞지? 설마 최초의 질량 분석기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드립을 하겠니? 자, 최초의 질량 분석기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사용해서 질량 분석기 내부에서 이온의 궤적을 조정하여 질량 대 전하량의 비율을 측정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안정적이고 균일한 자기장을 달성하기 어려워. 문제 상황이죠. 자, 질량 분해능의 저하를 초래했어. 자, 문제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후술이 되겠지. 그것은 바로 뭐야? 최초의 질량 분석기가 아닌 개선된 질량 분석기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나옴으로써 그 단점은 상쇄되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의 정보는 이 두 개를 한 번에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초의 X와 그리고 뭐 파울이 만든 X 이걸 비교하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비교 개념으로. 어차피 각각의 개념 따로따로 파악하는 것보다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을 비교하는 개념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최초의 질량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무엇과 무엇을 사용을 했어? 전기장과 자기장을 사용했대. 자, 전기장과 자기장, 전자기장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자, 전기장과 전기장은 이제 한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흐름에 관련된 힘을 말하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자기장은 전류가 흐르는 전기장을 이게 전기장이라고 한다면 맞죠? 이게 전기장이라고 한다면 이게 한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힘을 전기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기장은 이 전기장 중심으로 자 이렇게 주변으로 나선 모양으로 작용하는 힘이 자기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항상 이제 이 손가락 생각하시면 돼요. 손가락 맞아요. 엄지손으로 해가지고 엄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전기장의 힘이고 자 나머지 손가락이 이렇게 감싸는 방향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자기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자, 최초의 질량 분석기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질량 분석 질량 분석기 내부에서 입자의 이온의 궤적을 조정해가지고 mg를 측정을 했는데 근데 이런 방법은 무슨 문제점이 있다? 안정적이고 균일한 자기장을 달성하기 어려워. 자기장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 방법은 자 미세한 미세가 아니라 균일한 균일한 자기장
형성을 할 수가 없었어.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장이 조금의 외부에 그 변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장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장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질량 분해능의 저하를 초래했다. 질량 분해능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질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발생시켰다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미세한 질량 차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미세한 질량 차이 하나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에 파울은 두 개의 양전극과 두 개의 음전극을 번갈아 배치하는 방식으로 자기장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기술을 개발해요. 자기장 사용을 완전히 배제했다? 반대 논리를 사용을 해봅시다. 뭐야? 전기장만 사용했다는 거야. 전기장만 사용을 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기장, 이렇게 그 용수철 같은 힘을 작용하는 자기장 사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기술을 사용했다니까 전기장만 사용했다는 거죠. 자, 기존의 질량 분석기를 개선하였어. 자, 이 방식은 여기서 발생됐던 단점이 보완됐다라는 거죠. 됐어? 자, 그렇다면 기존의 질량 분석기를 보완한 파울이 만들어낸 질량 분석기, 자, 4개의 전극을 사용한대. 맞지? 4개의 전극을 사용한대. 그렇다면 4개의 전극을 사용하는 파울이 만들어낸 질량 분석기의 구조 및 기능을 파악하는 게 이 지문에서의 나머지 키포인트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조금 희미하긴 한데 힘내 봅시다. 그림이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이랑 볼 수 있을 거야. 난 잘 안 보이거든, 그림이. 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자, 천천히 볼게요. 자,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는 그림과 같이 동일한 직경과 길이를 갖는 너비와 길이를 갖는 금속 막대 4개가 이웃한 막대와 같은 간격을 유지하며 수평 방향으로 평행하게 배치되어 질량 필터를 구성한다. 이 그림이 질량 필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이름은 그 기계의 기능을 단적으로 표현한 게 그 기계의 이름이죠. 필터가 뭡니까? 필터. 어떠한 기준값에 해당되는 것들만 뽑아내는 게 필터잖아. 맞지? 그러니까 필터는 걸러내는 거야. 걸러내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걸러내기 위한 목적인 거야. 어떠한 걸 걸러낸다? 특정한 질량비의 값이 아닌 이온들을 걸러내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 극을 이용하다 보니까 음극과 양극을 이용해가지고, 맞지? 음극과 양극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질량비가 아닌 입자들을 걸러내는 게 바로 이 질량 필터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필터기 때문에. 됐어? 그리고 또 동일한 직경과 길이를 갖는 금속 막대 4개가 있대. 금속 막대 4개가 뿅뿅뿅 가래떡 마냥 이렇게 4개가 지금 달려 있잖아. 아, 이게 금속 막대구나. 그리고 그 각 금속 막대의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이 질량 필터의 양쪽 끝 사이에는 전기장이 걸려 있어 이온을 전기력으로 가속하는 이온 가속기를 구성한다. 이 각 끝에는 무엇이 걸려 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네. 어저께 막 업데이트 막 하더니 막 지 혼자 꾸물꾸물, 맞지? 나 자고 있는데 무슨 뭐 AI 업데이트 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자, 무슨 말이야? 그렇지. 전기장이 걸려 있어. 전기장. 자기장이 아닌 전기장이 걸려 있어 이온을 전기력으로 가속하는 이온 가속기를 구성한다. 이 전기장은 자, 이온 가속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 포함 개념이야. 포함 개념. 그러니까 이 지문이 연계가 된다고 한다면 맞지? 이온 가속기의 개념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일단은 이온 가속기는 이온 가속기는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 질량 필터부터 이해를 해봅시다. 질량 필터부터. 자, 질량 필터의 한쪽 끝에는 이온 발생원이 있고 한쪽 끝에는 이온 검출기가 있다. 자, 질량 필터의 한쪽 끝에는 뭐가 있고, 그렇지, 여기서는 질량 발생원, 질량이란다. 이온 발생원. 이온 발생원이 한쪽 끝에 있고요. 맞지? 그리고 한쪽 끝에는 어때? 지금 이온 소스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는 이온이 발생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선 검출한 이온들이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온 검출기, 여기가 바로 이온 검출기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죠? 이 한쪽 면이 이온이 발생되는 부분, 한쪽 면이 이온이 검출되는 부분. 이온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뭐 음이온이든 양이온이든 여기에 이제 각 이온들을 투입한다라는 거죠. 맞죠? 자, 질량 필터를 구성하는 4개의 금속 막대를 단면, 한쪽 면에서 보면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4개가 배열되어 있는데, 자, 이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가로축상에 위치한 두 금속 막대에는 같은 전압이 걸리고, 자, U 플러스 V의 T,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뒤에 후술이 되겠죠. 세로 축상에 위치한 두 금속 막대에는 같은 전압 마이너스, 이건 음의 전압이 걸린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네. 맞지? 뒤에서 역시 후술되어 있죠. 여기서 U는 양의 직류 전압이고, 자, 그리고 VT는 사인곡선을 그리며 계속 변하는 교류 전압이래. 자, 이건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 자, 일단 보자. 자, 여기서부터는 좀 구조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 자, 질량 분석기의 구조. 자, 구조. 자, 여기서 구조에서 어떤 걸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돼? 4개의 금속 막대부터 정리를 하면 되겠지. 자, 구조 중 금속 막대.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그림으로 도식화시키고 이해할 수가 있고, 이해가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래서 도식화시킬 필요가 그렇게 크진 않아. 근데 금속 막대는 도식화시켜야 돼. 일단 금속 막대를 보니까, 자, 이 단면 구조를 한번 보자고. 이 금속 막대를 이렇게 잘랐을 때 그 단면으로 보이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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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됐어? 자, 그리고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각 길이는, 막대 길이의 길이는 동일해야 돼. 무조건 동일해야 된다고. 맞지? 동일해야 돼. 자, 그리고 가로축상에 위치한 두 금속 막대에는 같은 전압이 걸리고, 얘네 두 개는 얘네 두 개가 같은 전압인 양의 전압이죠. U 양의 직류 전압 플러스 교류 전압 VT. 양의 직류 전압 플러스 교류 전압이 동시에 걸리고, 그 시간에 따라서 걸리고, 세로선 같은 경우에는 음의 전압을 기반으로 하여, 음의 전압을 기본으로 하여 양의 직류 전압 플러스 VT라는 교류 전압까지. 자, 이랬을 때 U는 양의 직류 전압. 이랬을 때 U는 양의 직류 전압. 직류라는 게 뭐죠?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를 말하는 거죠. 핸드폰 보조 배터리 생각하시면 돼요. 꼽으면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죠. 맞아요? 그게 직류예요, 직류. 자, 그 다음에 VT는, 자, 교류 전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교류 전압이라는 게 뭡니까? 교류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번갈아 바뀌는, 플러스 양극과 음극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계속 바뀌는, 자, 그러한 그걸 우리가 이제 교류 전압이라고 하죠.
맞나요? 근데 이제 VT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VT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간에 따라 맞아? 시간에 따라서 양과 음이 번갈아 가면서 사인 함수를 그리면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간에 따라서 자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맞지? 이렇게 변하는 전압을 교류 전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어렵죠? 자, 이렇게 걸린 전압은 4개의 막대 사이를 축 방향으로 비행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이온의 궤적에 영향을 미친다. 잘 봐봐. 지금 금속 막대의 단면 구조, 이제 단면 구조를 이렇게 봤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에 뭐가 있다는 거야, 얘들아. 가운데 축이 존재한다는 거야. 축. 알았어? 이 가운데 축이 존재해요. 가운데 축. 이게 가운데 축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가운데 축이 존재하고 아무래도 이 축을 중심으로 무엇이 투입이 된다? 이온이 투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 이온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뭐 양이온이 투입이 되든 음이온이 투입이 되든 아무튼 이온이 투입이 되는데 이 여기서 투입된 이온들은 각 전극들이 발생시키는 뭐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맞죠?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정한 궤도를 그리면서 자 이온 검출기 쪽으로 이 비행을 한다라는 거야. 비행을 알겠니? 자 적절한 직류전압과 교류전압이 주어지면은 특정한 여기서 별표 특정한 질량 대 전하량의 비를 갖는 이온만 4중 극자 질량 필터를 통과하고 다른 모든 이온은 질량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전극에 충돌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특정한 무게를 갖는 이온만 쭉 이 각 전극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축을 따라서 쭉 비행을 해가지고 이온 검출기까지 이동을 하고 특정 질량보다 무겁거나 가벼운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각 전극에 충돌을 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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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 특정 mgB를 갖는 이온만 검출이야. 검출. 특정이 중요해. 정해진 질량 대 전하량의 비를 갖는 이온만 검출하는 거야. 그렇다면 정해진 질량 대 전하량의 비를 넘거나 넘지 못하는 그런 값을 갖는 이온들은 어때? 이 4개의 전극에 충돌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홀라당 타버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걸어주는 전압을 다르게 하면서 질량 필터를 통과하여 이온 검출기에 도달하는 이온을 모니터링하여 질량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렇죠. 자, 걸어준 전압 값을 다르게 한다면 틀어. 너무 덥지? 평소에 나답지 않은 강의실 컨디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안해요. 너무 고려를 못했네. 좀 틀어줄게. 너무 더워서 졸렸을 거야, 맞지? 미안하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 과정이 더 세분화돼 가지고 세 번째 문단에 설명이 되겠지. 맞아? 그리고 전압의 값에 따라서 특정 mgB를 갖는 이온만 검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압의 값을 자, 달리해서 하면 자, 전압의 값을 달리하면 자,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질량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전압의 값을 달리한다고 한다면 특정 질량대 전하량의 비를 갖는 그 이온의 값들을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의 스펙트럼, 연속된 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구조화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문단은 구조화만 잘 해주면 좋습니다. 잘 보세요. 많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헷갈리는 포인트 다 짚어드릴 테니까 정확히 이해를 해봅시다. 사중극자 질량 필터의 일반적인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벼운 이온, 즉 질량 대 전하량의 비가 작은 이온은 전기장의 교류 성분에 따라서 경로에서 벗어나 진동하는 성격을 띠지만, 자, 무거운 이온은 자, 가벼운 이온, 무거운 이온 이항독 해볼까요? 자, 무거운 이온은 즉 질량 대 전하량의 비가 큰 이온은 교류 성분의 반응에 용이하게 반응하지 않아 경로를 유지하는 성향을 띈다. 경로를 유지한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벼운 이온은 양전극에서 가해주는 전기장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이렇게 진동을 한다라는 거야. 축 방향으로 이렇게 막 진동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무거운 이온들은 어때? 그렇게 각 전극에서 가해지는 전기장의 힘을 크게 막 영향을 받지 않고, 맞죠? 쭉 경로를 유지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이온 발생원에서 나온 세 개의 양이온이, 자, 이온 발생원에서 나온 양이온이 4개의 금속 막대의 축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중심축에 투입되면, 그렇지, 여기 중심축에 대한 정보가 나왔죠. 이 중심축은 이온이 투입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처음에 말했던 대로. 자, 중심축에 투입이 되면 모든 전극에서 받는 힘이 같아 어느 전극 쪽으로도 당겨지거나 밀쳐지지가 않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나열해 봅시다. 첫 번째, 중심축에 투입된 이온은, 자, 이 이온은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상관이 없어요. 맞죠?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상관이 없는 게, 자, 이 가로선은 일단 기준값이 양의 전극이고, 자, 그리고 세로값은 기준값이 음의 전극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때? 각 전극에서 가해준 힘이 정확히 상쇄가 돼요. 맞아? 밀거나 당겨진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투입되는 이온이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간에, 맞죠? 중심축에 투입된 이온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된다? 움직임이 고정이 된다. 자, 그러면 축 방향으로 움직임이 고정이 되니까 그냥 축 방향으로 이동만 하겠죠. 그러면 양이온이 중심축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 투입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자. 자, 먼저 직류의 효과를 고려해 보면, 먼저 직류의 효과를 고려해 본다라는 것은 교류의 효과까지도 고려해 주는 때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정보값을 어떻게 구분해야 돼? 직류의 효과가 가해지는 때의 정보하고 교류 전압이 일으키는 효과가 있는 정보값을 비교해 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맞죠? 자, 거기 다 했어. 이것만 이제 비교하면 돼, 얘들아. 이것만 비교하면 돼. 화이팅. 자, 직류의 효과를 고려해 보면 양의 직류 전압이 걸린 전극에 배치된 가로 방향의 경우 양이온이 어느 전극에 가까울수록 그 전극이 양이온을 중심축 방향으로 더 강하게 밀기 때문에 사중극자 중심축에는 안정한 평행점이 형성되게 된다. 안정한 평행점. 자, 볼까요? 자, 중심축을 방향으로 해가지고 중심축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 투입이 되었는데, 약간 벗어난 지점이 가로축에 있는 양의 전극 중 어느 한 방향에 가깝게 양이온이 투입이 됐어. 양이온 플러스 양이온이.
그렇다면 어때? 즉 가로 방향에서 가해지는 전기장은 양의 전극이기 때문에 자 플러스 플러스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뭐야? 이 새끼 왜 나랑 똑같이 생겨서 하면서 밀어낸단 말이야. 청력이 작용이 돼. 그럼 얘는 어디로 밀려나? 중심 쪽으로 밀려난다는 거야.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청력이 작용해. 청력이 작용하면 어때? 이쪽으로 살짝 진동을 하겠죠. 진동을 하는데 얘도 어때? 양이기 때문에 얘도 밀어내. 그러니까 서로 양옆으로 밀어내. 그럼 얘는 어때? 가운데로 몰리는 안정한 평행점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중심축에서 벗어나 투입된 이온의 경우 중심축에서 벗어나 이온이 투입된 경우 첫 번째, 자 이랬을 때 직류의 효과를 먼저 고려해 보면은 이때 이제 직류의 효과를 먼저 고려했을 때 가로축에 가까운 자 가로축의 방향에 가까운 가로축에 있는 가로에 있는 각각의 축에 가까운 방향 어느 쪽이든 투입된 이온 같은 경우에는 자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했던 제가 그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결국 가로축에 가까운 쪽으로 투입된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각 끝에 있는 양의 전극이 가해지고 있는 전기장의 힘에 의해서 청력이 발생되어 결국 가운데 중심축으로 몰리는 어떠한 평행점이 형성되게 된다. 그렇지. 안정한 평점이 형성이 되게 된다. 안정한 평형점. 안정한 평형점이라는 것은 중심축으로 모이는 힘. 맞아? 안정적으로 중심점으로 모이는 자 힘이 가해지게 된다. 됐어? 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 교류 전압부터가 좀 헷갈려. 알겠지? 자, 그러므로 양이온이 중심책에서 가로 방향으로 벗어나면 다시 중심쪽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을 받는다. 오뚜기 마냥. 오케이? 서로 밀어내니까. 반면 음의 직류 전압이 걸린 맞지? 세로축에 이제 가까운 방향으로 양이온이 투입된 경우 그 전극이 양이온의 전극이 있는 방향으로 더 강하게 당기기에 사중극자 중심축에는 불안정한 평행점이 형성이 되게 된다. 근데 이게 가로축이 아니라 세로축에 가까운 방향으로 투입이 됐어요. 여러분. 자, 이게 가로축이 아니라 이제 으이씨. 자, 세로축에 가까운 방향에 투입되겠어. 거의 흉기인데 흉기. 세로축에 가까운 방향에 이렇게 투입되게 됐어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기본 베이스가 음극의 전기장이 가해지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때? 플러스 양이온을 보면은 막 당기려고 하겠죠. 서로 막 당기려고 하는 인력이 막 작용한다는 거야. 서로 막 당기려고 하는.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중심축에서는 불안정한 평형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 중심축으로 안 모이고 얘네들이 계속 이쪽으로 당기는 힘, 밑으로 당기는 힘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는 맞지? 자, 불안정한 평행점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맞지? 자, 이 정보는 계속 중심축에서 벗어나는 힘이겠죠. 중심축으로 모이지 않고 벗어나는 힘.
그러므로 양이온이 중심축에서 세로 방향으로 벗어나면 중심축에서 계속 멀어지게 하는 힘을 받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자 직류가 가해주는 직류가 가해졌을 때 가해지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여기에 추가요. 교류전압이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그렇지. 교류전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자, 직류가 가해지고 난 뒤에 이제 교류전압도 이제 가해지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교류전압이 교류전압이 일으키는 효과가 있어. 자, 가로 방향의 경우 자, 이거는 결과론적인 정보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좀 힘들지? 결과론적인 정보만 정리하자. 자, 가벼운 양이온은 전압이 양과 음으로 계속 교대되는, 맞지? 계속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바뀐단 말이야. 계속 양과 음으로 계속 교대되는 교류에 의해서 양쪽으로 밀거나 당겨지면서 점점 더 큰 폭으로 진동을 하다가 자, 어때? 전극에 부딪히는 반면 자, 무거운 양이온은 교류에 의해서 밀거나 당겨져도 진폭이 별로 커지지 않아 전극에 부딪히기 전에 사중극자의 다른 끝쪽에 도달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교류전압 같은 경우에는 자, 가벼운 따라서 가로 방향에 배열된 전극은 질량 대 전하량의 비가 큰 양이온을 통과시키는 질량 필터이다. 자, 교류 반응 같은 경우에는 가로 방향의 질량 필터와 자, 세로 방향의 필터의 역할이 각각 다르거든요. 자, 가로 방향은 자, 정해진 자, 여기서 정해진이란 말이 생략됐어. 정해진 질량 대 전하량의 비가 큰 양이온을 통과시키는 질량 필터이다. 비가 큰 이온 통과시켜. 정해진 질량 대 전하량의 비가 작은 것들은 여기서 어때? 충돌해서 없어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세로 방향의 경우 무거운 양이온은 중심축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불안정해져. 맞지? 불안정한 평행점이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류의 추동에도 불구하고 이내 전극에 부딪히는 반면 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그 교류 전원의 힘을 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평행점에 계속 휩쓸리다가 부딪힌다는 거고, 가벼운 양이온은 중심축에서 벗어나면 교류 전압의 또 추동에 의해서 다시 중심축으로 복귀해 안정화돼서 사중극자의 다른 끝쪽으로 무사히 전송이 된다. 반대 효과가 나타나죠. 따라서 세로 방향에 배열된 전극은 질량 대 전하량의 비가 작은 양이온을 통과시키는 질량 필터이다. 세로 방향은 정해진 자, 질량 대 전하량의 비가 작은 이온을 통과시킨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자, 여기서 진짜 헷갈리거든. 자, 포인트를 보면은 여기서는 이 질량 이 x는 특정한 질량비만을 가진 특정한 질량비의 범위만을 가진 이온들만 통과시키려고 추출하려고 만든 장치인 거야. 특정한 질량비보다 큰 것은 자, 큰 이온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이 가로 방향은 이 정해진 질량비의 최소 질량을 설정해 놓은 값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맞아? 이 이상의 질량을 가진 이온들만 통과시킬 수 있게끔 가로 방향의 전극이 역할을 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얘는 정해진 질량 대 전하량의 비보다 작은 이온만 통과시킨다라는 것은 이거는 통과할 수 있는 최대 질량을 설정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 맞아? 그렇다면 가로 방향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이온의 질량부터
세로 방향이 통과시킬 수 있는 질량의 범위까지에 해당되는 질량의 베리에이션만 통과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로 방향은 통과될 수 있는 입자의 최소 질량 값을 자, 설정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세로 방향은 최대 값을 설정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근데 내가 이 질문을 출제 포인트라고 한 것은 또 이 내용도 있어요. 음이온이 이온 발생원에서 투입될 때는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역할이 뒤바뀐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자, 음이온 투입 시 뒤바뀐다. 그러니까 음이온 투입 시에는 이제 세로 방향이 최소 질량을 설정하게 되고 가로 방향이 최대 질량을 설정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요게 이제 재밌을 것 같거든요. 관련된 문제를 많이 모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일단은 오늘은 이제 이 지문에 있는 1차적인 질량 분석기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만 조금 초점을 맞춰 보고요. 자, 관련된 문제만 좀 같이 오늘 풀어봅시다. 자, 4개의 전극으로 이렇게 두 가지 필터를 결합한 형태로 두 가지 필터를 결합할 때, 그러니까 가로 필터하고 세로 필터, 맞지? 추출하고자 하는 질량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각각 설정을 해가지고 특정한 질량값을 가지지 않는 그런 질량들을 걸러내는 이러한 필터를 결합한 형태로 질량 필터를 만들어 교류 전압 대 직류 전압의 비 또는 교류 진동소를 적절하게 조정하면 질량 대 전하량의 비가 특정한 값을 갖는 이온만 세로 방향이나 가로 방향의 전극에 충돌하지 않고 어때? 질량 필터를 통과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뭐 무거운 이온값만 통과시키니 가벼운 이온값만 통과시키니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오늘은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풀어보세요. 천천히. 자, 지문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미리 했었구나. 네.
한 두 문제는 풀어봐. 나도 못 풀었어. 응. 자, 여러분 좀 힌트를 드리면, 자, 보세요. 이제 지금 이 문제 좀 고민하고 있을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가로 방향에서는 정해진 정해진 질량의 B가 큰 이온을 통과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정해진 B보다 작은 이온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 극에 충돌한다는 거야. 이 해당 극에. 세로 방향은 마찬가지겠지. 세로 방향은 정해진 이 질량비보다 작은 이온만 통과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이러한 세로 방향에서는 이 질량비보다 큰 이온들은 이 해당 전극에 부딪힌다는 거야. 통과되지 못한다는 거지. 그걸 고려해서 풀어보세요. 최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 최대한 본인이 고민을 해봐야 돼. 본인이. 자, 1분 뒤에 같이 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자, 62번. 이 글의 핵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초의 질량 분석기의 자기장 활용 방법. 응, 아니야? 좌중국자 질량 분석기가 자기장을 유발하는 원리. 자기장 사용 안 해요. 질량 분석기에서 양이온을 제거하는 질량 필터의 원리. 양이온을 제거한다고? 양이온을 특정한 질량값을 갖는 양이온을 추출하는 원리죠. 자, 주파수. 자, 5번입니다. 5번. 됐어요? 자, 63번 볼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책심어네. 자, 이 사중국자 중 두 막대에는 양의 직류 전압이 걸린다. 그렇지. 가로축을 말하는 거네요. 사중국자의 전압이 변하더라도 두 막대끼리는 전압이 서로 같다. 그렇지. 가로축, 세로축에 걸리는 두 막대끼리는 전압은 서로 같죠. 자, 4개의 막대, 이게 3번이 좀 헷갈렸을 건데, 그 가장 가까이 있는 두 막대의 전압의 합은 항상 0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두 전압은 항상 서로 다른 두 극성을 가진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서로 같은 극은 어때? 가장 가까운 거리가 아니겠죠.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했잖아. 맞아? 각 길이가 1이라고 한다면, 각 면의 그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라고 한다면, 같은 극 사이 끼리의 길이는 어때?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그 같은 거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같은 거리는 항상 서로 다른 두 정극의 길이로만 구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질량 대 전하량의 비가 정해진 값보다 큰 양이온은 이온 검출기에서 검출이 되지 않고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정해진 값보다
이게 이제 헷갈렸을 거야. 정해진 값보다 큰 양이온은 이온 검출기에서 검출이 되지 않죠. 정해진 값보다 작고, 맞죠? 그리고 정해진 값보다 작을 때, 맞지? 그러니까 정해진 값을 구하기 위해서 특정한 값을 갖는 질량을 검출하기 위해서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의 필터가 있는 거잖아. 정해진 값보다 높거나 낮으면 어때? 각각 가로 필터, 세로 필터에 부딪혀가지고 없어진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5번은 맞는 거죠. 양이온이 질량 대 전하량의 비. 그러니까 정해진 값보다 작을 때, 작거나 클 때는 다 어때?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정해진 값만 가지는 질량만을 검출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니까. 자, 윗글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온이 가벼울수록 진동하는 전기장 내에서 더 쉽게 진동을 한다. 그렇지. 추동이라는 말은 가벼운 이온에서 쓰는 말이었어요. 추동이라는 말은 각 극에서 그 발생하는 그 전기장의 힘의 영향을 얼마나 크게 받느냐에 대한 말이었는데, 추동이라는 말은 가벼운 양이온일수록 추동이 더 많이 되고 무거운 이온일수록 추동이 덜 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맞죠? 사중극자 질량 분석기는 4개의 평행한 금속 막대로 질량빛 같은 전압이 걸린 두 양의 전극 사이의 양이온은 중심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더 큰 힘을 받는다. 이 무슨 말이냐면 중심축에서 벗어나면 중심축에 있으면 힘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 극에서 가해주는 힘이 상쇄가 되니까. 근데 중심축에서 조금 벗어났냐, 얼마나 벗어났느냐에 따라서 어때? 큰 힘을 받아서 가운데로 추동이 되겠죠. 맞아. 불안정한 평행점을 만드는 전기장에서 전하량이 같은 경우, 자, 이온이 무거울수록 교류에 더 많이 추동이 된다? 아니야. 자, 교류에 더 많이 추동이 되는 것은 질량의 이온의 무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맞죠? 자, 무거운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교류에 추동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번하고 이제 대척점인 선택지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안정한 평행점과 불안정한 평행점. 자, 2개. 빨리 보자. 암불. 자, 양이온이 니은에서 벗어나면은 니은으로 향하는 힘을 받는다. 그렇죠. 안정한 평행점에서 벗어나면은 가운데로 몰리는 힘을 받기 때문에 니은으로 향하는 힘을 받게 되죠. 양이온이 니은에서 벗어나면 양이온을 양쪽 전극에서 미는 힘의 크기가 같지가 않죠. 왜냐면 더 가까운 쪽에서 미는 힘이 더 크겠죠. 당연히. 맞나요? 왜냐면 같은 전압의 크기가 가해지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때? 미는 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죠. 맞죠? 양이온이 디귿에서 불안정한 평행점에서 벗어나면 디귿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힘을 받는다. 그렇죠. 안정한 평행점은 모이는 힘이고 불안정한 평행점은 중심축에서 벗어나는 힘을 계속 받는다고 했었어요. 맞죠? 양쪽에서 계속 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양이온이 디귿에서 벗어나면 양이온은 양쪽 전극에서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지가 않겠죠. 이거는 뭐 2번과 같은 메커니즘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양이온이 니은 또는 디귿에 가만히 놓이면 전극에서 힘을 받아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 보세요. 벗어난 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평행점이든 불완전한 평행점이든 이 가운데 중심축에서 가만히 놓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때?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놓이겠죠. 맞죠? 지금 중요한 거는 벗어났을 때 중심축에서 이제 그 안정한 평행점이든 불안정한 평행점이든 그러한 중심축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 각각의 양 전극에서 힘의 크기에 따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벗어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맞죠? 그냥 불안정한 중심축이냐 안정적인 중심축이냐. 중요한 거는 이제 중심축을 기준으로 양이온이 투입됐다는 말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의 그 정보의 근거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아니구나. 생각 잘못했다. 밥 먹어야 되는구나, 여기. 자, 66번 이거 풀어보시고요. 이해 안 되시면은 이거 질문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 오늘까지만 말씀드렸듯이 클리닉, 원래 체제로 갑니다. 알겠죠? 다음 주부터 클리닉 이제 신청제로 가게 돼요. 알겠습니까?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개별 클리닉 때 봅시다. 자, 고생하셨어요. 꺼줘.